오늘은 정말 귀한 분을 모시게 됐는데 외관으로 보여지는 우리가 키가 조금 작아서 고민이신 분들, 그리고 연골 무형성증이라든지 이제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치료하시는 이제 이동훈 박사님을 모시고 오늘 키 크는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동훈이고요. 뼈의 길이나 모양을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분야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네. 사지연장술, 변형교정술 네. 이렇게 두 가지인데, 뼈를 잘라가지고 늘리면 길이가 바뀌니까 사지연장술이 되고, 네. 뼈를 잘라서 모양을 바꾸면 변형교정술이 되는 거예요. 네. 의학 분야의 대부분 분야가 좀 그러긴 한데, 처음에는 어떤 질병이나 외상 후에 생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의학적인 기술들이 개발이 되다가 이제 외모나 코스메틱한 쪽으로 적용이 되면 그게 미용 수술이 되는 거거든요. 사지연장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양다리 같이 해서 키를 이제 키우는 수술을 하는 게 이제 미용적인 키 수술로 이제 오게 된 거죠. 저는 이제 지금 피부 미용 쪽을 진료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외모라든지 남들한테 보여지는 그런 시선들을 또 되게 무시를 할 수가 없는 분야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도 이제 박사님 하시고 계시는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이제 외모에 대한, 키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가요? 너무 많죠. 아버지가 따님이 치료받는 동안 계속 데리고 다니시다가 따님이 이제 치료 다 끝나고 나서 어느 아버지 혼자 오셔가지고 실은 나도 이거 평생 콤플렉스고 안 될 줄 알았는데 이 딸이 되는 거 보니까 나 너무 이거 이제라도 컴플렉스 고치고 싶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뭔가 좀 우리 왜 사지 연장, 키를 크는 수술이라고 하면 좀 뭔가 좀 되게 위험할 것 같고, 그렇죠. 사지 연장술에 뭔가 잡아당기는 무섭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이제 가장 이제 궁금해하시는 파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막 위험하지는 않을까? 정말 연장을 해가지고 내가 뭐 달리기라든지 뭐 가벼운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아직까지 이 사지연장술이 상향 평준화된 수술은 아니에요. 우리가 인공관절, 관절 내시경 뭐 이런 수술들은 굉장히 교육 체계가 잘 돼 있고 그래서 정형외과 전문이면은 웬만큼 다 이렇게 잘 하는 분야거든요. 이 분야는 그거보다 이제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정형외과 전문의들은 좀 낯선 분야, 하는 의사들 중에서도 그런 결과를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의사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쨌든 이제 저희 수준으로 기준으로 하면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중대한 합병증들은 크게 걱정 안 하고 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운동이나 이런 것들도 웬만한 운동은 다 회복을 하세요. 그러면 원래 이제 내가 운동했던 것 정도는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수술하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그런 회복들이 더 잘 될 텐데, 우리가 이거 수술하고 나면 내고정 속에, 뼈 속에 고정물을 넣거든요. 근데 그 고정물을 빼는 시기가 보통 수술하고 2년에서 3년 사이에 뺍니다. 그거 빼고 나면 잘 안 오세요. 그래서 그거 뺄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환자분의 운동 능력 회복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거든요. 그때 시기로 기준으로 하면은 허벅지 연장한 분들은 거의 다 돌아오시는데 스포츠 능력이 종아리 연장한 분들은 그런 과격한 운동, 축구, 농구, 전력 질주 이런 것들은 100% 안 돌아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뭐 헬스클럽 가고 뭐 조깅하고 뭐 필라테스하고 그런 가벼운 생활 스포츠 같은 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과격한 운동, 이런 운동 능력은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그 엘리트 운동선수들이 이거 하려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체급이 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키가 좀 더 크고 그런 분들은 절대 하면 안 되죠. 운동선수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운동선수들은 과격하기 금기입니다. 금기.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피머, 허벅지 쪽을 늘리는 것도 있고 종아리 쪽을 늘리는 것도 있네요. 허벅지가 운동 능력 회복에 훨씬 좋습니다. 이쪽이요? 이쪽은 뼈가 하나고 일단 밑은 둘이고, 우리가 신경도 이런 데보다 손가락 끝이 더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팔다리가 이 끝 쪽으로 갈수록
뭔가 뭐들 다 예민해. 성격이 예민해요. 네, 섬세하고. 섬세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허벅지보다는 기관의 성격 자체가 그 종아리 쪽이 좀 더 네. 예민한 부분이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그러면 이런 수술이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좀 역사라고 해야 되나요? 뼈의 길이를 늘리려면 어쨌든 뼈를 잘라야 되죠, 그죠? 네. 예, 뼈를 잘라가지고 뼈를 조금씩 이제 잡아당기면 뼈도 점점 나와서 뭐 3cm든 5cm든 7cm든 이렇게 이제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연두부 같은 뼈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잘 이제 끌고 나가서 원하는 길이 얻었을 때 딱 멈추고 있으면 뼈가 단단해져요. 근데 이게 뼈만 늘리면 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신경, 네. 혈관, 특히 근육, 피부도 네. 늘어나야 되잖아요. 예. 이거를 어느 정도 속도로 조금씩 잡아당겨야 안전하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를 네. 옛날엔 몰랐겠죠. 예. 그래서 처음에 아까 1905년도에 처음 나왔다는 논문이 이탈리아의 그 알렉산드로 코드빌라라는 네. 그분이 논문을 냈는데 그때는 어땠냐면 잘라서 수술실에서 확 잡아당겨가지고 아, 예.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방식인데 네. 그러니까 결과가 너무 안 좋았겠죠. 그런 시대를 지나다가 그 일리자로프가 기계 이름이기도 하지만 네. 그런 컨셉을 정립한 그 의사 이름입니다. 아, 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그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네. 그 부상당한 병사나 사람들을 이제 치료를 하다가 네. 그래도 당시에 이렇게 외고정을 걸어가지고 뼈가 잘 안 붙는 사람들은 압박을 하면 네. 조금씩 이렇게 압박을 하면 뼈가 더 잘 붙는다는 건 알고 있었던 네.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압박을 하라고 했는데 어떤 환자가 거꾸로 돌려가지고 네. 조금씩 압박을 하라고 했는데 조금씩 늘린 거예요. 예. 예. 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니까 저 같으면은 그냥 왜 늘렸어요 하고 네. 치료하고 이랬을 텐데 일리자프 선생님이 딱 보니까 여기 뼈가 생긴 거예요. 아. 그 벌어진 틈에.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분이 막 동물 실험도 하고 해가지고 이거를 뼈를 잡아가지고 이 정도 속도로 늘리니까 뼈도 생기고 네. 혈관도 생기고 신경도 재생이 되고 그냥 이게 그 조직이 재생이 되는 게 네. 그냥 우리가 쭉 잡아당겨서 스트레칭 되는 개념이 아니고 예. 재생이 되는 거예요. 티슈 리제너레이션이 된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네. 예, 그래서 이게 그때 이제 밝혀진 겁니다. 아, 그럼 그때 전쟁 당시에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늘어나는 그 범위를 알게 된 거네요. 그렇죠. 전쟁이 의학을 항상 발전을 시키죠. 예. 그러면 가장 이렇게 흔한 합병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대한 합병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무래도 뼈를 건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뼈를 이만큼 늘려가지고 이만한 새로운 공간에 네. 뼈를 채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뼈가 부러져서 뼈를 붙이는 수술이면 네. 그냥 이렇게 붙은 자리에 얘만 연결시키면 되는데 네. 우리는 한 이 정도 공간을 네. 새로운 뼈로 채워야 되니까 네. 뼈가 이제 잘 안 찰 수가 있겠죠. 그거는 뭐 분류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골결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이만큼의 뼈가 비어버리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이 조직들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거. 네. 근육이 늘어나는데 근육이 잘 못 따라온다. 네. 그러면 근육의 역할은 우리가 관절을 건너가지고 근육에 힘을 주면 이렇게 관절이 움직이는 건데 네. 이 근육이 쫙 잡아당기면 이렇게 되겠죠. 예, 이걸 관절 구축이라고 합니다. 네. 관절이 잘 못 움직이고 일정한 형태로 그냥 굳어버리는 거죠. 네. 그런 게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신경이 당겨져서 신경마비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런 중대한 문제들이 다른 수술에 비해서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분야를 이제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렇고 이 수술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는 네. 분들은 심지어는 정형외과 의사들도 네.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수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렇지만은 물론 그런 것들의 가능성은 있지만 네. 그런 그 리스크를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의사도 있다.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제가 스페셜한 파트를 이제 하는 분야가 있는데 네. 그 치료에 대해서 경험하지 않은 선생님들이 그 치료 절대 하면 안 된다. 맞아요. 네. 그 합병증 생긴다. 근데 네. 합병증을 제가 다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니까 좀 속상하더라고요. 저도 제 입장에서도. 그렇죠. 그게 네. 이제 그런
의사들의 이제 외로움이죠. 예, 맞습니다. 모든 뭐 수술이든 시술이든 어떤 것든지 간에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생길 수 있는 거는 맞지만 그 네. 뒤에 컨트롤을 어떻게 잘 하느냐가 환자분들의 후 관리가 또 잘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궁금한 거 다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몇 센치까지 클 수 있을까? 예. 이제 다리는 허벅지, 종아리 두 군데가 있으니까 한 군데만 하면은 보통 6에서 7cm 정도 많이 하세요. 한 군데만 하면요. 네네. 내가 조금 그래도 보수적으로 네. 운동 능력 회복이나 나는 나중에 축구 지금처럼 막 하고 싶고 막 네. 그러면 아무래도 작게 늘리면은 네. 더 그 확률이 올라갈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 한 5, 6cm 정도. 와. 그래서 근데 보통 이 수술하시는 분들이 나 나중에 축구 지금처럼 해야 돼 이런 분들은 거의 없어요. 나는 키가 1cm라도 더 크고 싶다가 우선이기 때문에 보통 한 6, 7cm 정도 하시고 네. 이제 그 위아래 허벅지 종아리 같이 하시는 분들은 한 8에서 12cm 정도. 와.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다리만 늘리는 거다 보니까 네. 비율이 좋아지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수술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이제 키 때문에 하시지만 네. 키는 괜찮은데 나 다리가 너무 짧고 이래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다리만 길어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65였는데 171이 됐죠. 네. 그러면 그분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171로 보이는 게 아니고 네. 170 한 4, 5로 보여요. 네. 그냥 직관적으로는. 네. 그럼 한 번 수술하고 나서 만약에 10년 뒤가 됐다. 또 할 수가 있나요? 할 수 있죠. 아. 예, 왜냐하면 조직들은 새로운 그 길이에 다 이제 적응을 해서 네, 네. 이제 그냥 자기 원래 조직처럼 되기 때문에 네. 10년까지 아니고 뭐 한 10cm에도 2, 3년 지나도 할 수 있는데 이제 다리만 너무 길어져도 안 네. 좋잖아요, 그죠? 네. 저는 키다리 아저씨가 되고 싶은데. 키 크시면 비율도 봐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비율을 고려하면은 보통은 뭐 적으면 5, 6cm에서 많으면 한 10에서 12cm 정도. 야. 그럼 10cm 정도 늘리려면 회복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우리가 보통 이제 종아리 먼저 하고 이제 허벅지를 하게 되는데 허벅지 하는 기간 동안에는 못 일어섭니다. 그 기계 때문에 기계의 강도 때문에 일어서는 게 허용이 안 되거든요. 어쨌든 종아리 처음 시작하고 허벅지 끝나서 일어설 때까지 이게 이제 7개월 정도 평균 잡고 종아리는 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에 종아리도 이런 똑같이 그 속으로 하는 프리사이스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면 못 일어서요. 그러면 7개월 동안 못 일어서는 거고 종아리 할 때 일어설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외고정 방식. 예, 그래서 외고정 방식으로 하면 이때는 일어서다가 네. 허벅지 할 때는 이제 앉아 있다가 네. 다시 이제 일어서는. 그래서 한 7개월 정도가 평균 기간입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휠체어 같은 걸 타는 건가요? 예, 휠체어 타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뼈가 이제 좀 자라야 되잖아요. 또 일반인들 생각에서는 그럼 칼슘 같은 거 많이 먹어야 되나? 약간 네, 이런 네. 생각들도 할 것 같은데. 많이 하시죠. 아, 네. 그런데 의외로 칼슘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는 많이 부족하죠. 비타민 D. 예, 네. 그래서 비타민 D는 꼭 챙겨 드시는 게 좋고 네. 어떤 분들 칼슘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네. 그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지 제가 명확하진 않은데 네. 이게 연장 치료 중에 네. 그 돌이 생겨가지고 급하게 응급실 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칼슘 정량 드시고 네. 비타민 D는 충분히 드시고 수술에 따라서 흉터들이 다른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외고정 없이 속으로 하는 그 프리사이스라고 하는 그런 수술은 이 절개 흉터만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째서 예쁘게 꼬매는 거죠. 그런 흉터들은 시간이 지나면 안 보여요. 네. 근데 외고정 방식을 종아리는 아직도 씁니다. 네. 이 아직도 그런 장점이 뚜렷이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네. 근데 외고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고정 핀이 오랫동안 피부를 통해서 네. 잡아당기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그 피그멘테이션이 되게 많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풀리는데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 흉터는 꽤 오랫동안 보이죠. 그런 이제 외고정 흉터도 보통 이제 남자들 분들 같은 경우는 신경 안 쓰는 분들도 많고 특히 뭐 다리 털이 많다 그러면 네. 뭐 안 보이고 어떤 분들은 그냥 문신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흉터에 예민한 분들은 외고정 방식은 좀 흉이 거슬릴 수 있습니다. 네. 되게 신기한 게 우리 이제 병원에 이오스라고 이제 전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찍는 네. 엑스레이가 있거든요. 예. 근데 수술 전 후에 이오스를 비교를 해보면 네.
머리가 작아져 있어요. 아. 엑스레이에서. 그래서 제가 뭐 이게 엑스레이가 잘못 찍혔나고 이렇게 길이를 재보면 이게 똑같아요. 아, 네. 근데 네. 딱 보면 머리가 여기 이만하고 여기가 이렇게 작아져 있어요. 그냥 네, 직관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비율이 좋아지니까. 비율이 좋아지니까 예, 머리도 작아지는 그 효과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박사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영상을 찍기 전에는 사지 연장술 키 크는 수술이 굉장히 좀 위험하고 무서운 수술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또 그런 이제 히스토리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키가 이렇게 좀 자랄 수 있는지 그런 수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듣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또 많이 하고 있는 수술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근데 우리나라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미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서저리 파트에 계신 선생님들도 그렇고 워낙에 케이스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케이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잘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다 경험하는 이제 케이스들도 많이 생기니까 그걸 또 이제 처치하는 의사 선생님들의 능력도 더 생기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도 한 번쯤은 고민이 된다고 하면은 이게 나의 인생에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저도 그렇고 이제 잘못된 의학이라든지 뭐 미용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이런 이제 편견과 그런 소문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해소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하네요. 박사님 그러면 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그 환자분들 이렇게 수술을 하시다 보면은 막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생기고 그런 분들이 참 많잖아요. 좀 기억에 남는 그런 환자분들 몇 분 좀 있으실까요? 너무 많죠. 일단 그냥 뭐 이렇게 와가지고 표현을 해주시는 분들, 네. 감사하다고 표현해 주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갑자기 이렇게 나가다가 머뭇머뭇하시다가 막 이렇게 큰 바닥에 큰 절을 아 진짜요? 네, 큰 절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빨리 일어나서 마찰을 해야 되는 네. 네, 몸이 굼떠가지고 그런 경우도 계시고 또 이게 워낙 이게 위험하고 무서운 수술로 인식되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또 하는 동안 휠체어도 타야 되고 하니까 가족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네. 많거든요. 네. 근데 그게 가족들을 설득시킬 자신이 없으니까 혼자 몰래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몰래 해서 나중에 다 끝나고 이제 가족들에게 알리고 가족들이 잘 됐으니까 잘 됐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수술하러 입원을 했는데 그날 부모님이 아시게 된 거죠. 어떻게. 네. 그래가지고 병원에 와서 못한다 막 이제 난리가 나서 퇴원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입원하신 분도 계시고 이게 가족들하고도 되게 뭐가 그 연관이 많은 것 같아요. 방금 그런 관점에서도 연관이 있지만 네. 내가 키가 작으면 이게 내가 부모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어떤 화가 많이 있어요. 키 작은 분들이. 네. 네. 그래서 가족 부모님하고 관계가 되게 나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수술을 하고 커지잖아요. 가족 관계가 좋아져요. 아 그래요? 네, 가족이 이제 화목해져요. 왜냐하면 이 수술 받은 분이 그게 풀리거든요. 네. 그런 가족과의 그 평생 쌓였던 그게 해소가 되는 걸 너무 많이 받고 최근에 한 3년 전에 저한테 상담을 오셨던 분인데 네. 20대 남자분이세요. 네. 키로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110 막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진짜 거구. 예. 예. 근데 어쨌든 너무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제가 이분한테 일단 체중 빼고 오세요. 이 체중 많이 나가면 여러 가지 합병증 네. 위험도 높고 하니까 체중 빼고 오세요 해가지고 이분이 체중을 50kg를 빼가지고 왔어요. 몇 년 만에 나타났어요. 와. 50kg 빼가지고 왔는데 제가 못 알아봤어요. 제가 원래 사람 잘 못 알아보긴 한데 이야기를 하는데 성격이 이미 바뀌어 있는 거예요. 성격이 너무 나이스한 거예요. 예. 키 수술 안 해도 되겠다고 하니까 본인도 좀 고민된다 이제 키 수술을 할지 말지. 그 이유가 자기가 살을 빼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대하는 게 너무 달라졌대요. 그래서 이전에 있던 그 컴플렉스가 이미 많이 해소가 된 거예요. 네. 그 정도면 이미 수술 안 해도 되는 정도가 된 것 같다. 네. 내 의견은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다시 혼자 고민 잘 해보고 오라고 보냈거든요. 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키도 마찬가지고 비만도 마찬가지고 그분은 이제 그 두 가지가 다 있었는데 비만이 더 컸던 거죠. 그쵸. 비만이 해결되고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네.
완전히 성격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아마도 우리 그 원장님이 치료하시는 부분하고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외모를 바꾸는 게 뭐 미용 수술이 뭐 그래 대단하냐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게 그 정신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머릿속에 작용하는 약물을 주고 상담을 하고 이런 정신과가 가장 이제 어떤 전통적인 정신과라고 하면 이렇게 뭐 원장님처럼 피부 치료를 해서 외모를 바꾸고 제가 키 수술을 하고 휜다리 수술을 해서 이 사람의 컴플렉스를 치료를 하는 것도 우리는 어떤 피부과적 더마톨로직 사이콜로지, 저는 서지컬 사이콜로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너무 미용 키 수술만 제가 이야기한 것 같아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다리 길이가 다른 분도 고치고 막 하는데 똑같은 키 수술이지만 그 질병 때문에 키 수술을 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골 무형성증이라고 어떤 유전적인 저신장증이죠. 그 우리 유전자 중에 FGFR3라고 하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생기는 그 질병인데 이 아이들이 컸을 때 성인 남자 키 평균이 130 정도 돼요. 여자는 한 120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사회생활을 하는데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몸통에 비해 가지고 팔다리가 되게 짧게 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팔이 너무 짧으니까 팔이 주머니에 안 들어가요. 손이 주머니에 안 들어가고 대부분의 사회생활을 할 때 그 기반 시설들을 스스로 이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그 수술을 시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종아리 늘리고 허벅지 늘리고 팔도 늘리고 이 경우에는 우리가 치료 목적으로 팔까지 늘립니다. 그 무형성증 아이들이 치료를 받고 나면 이제 편지를 많이 써주거든요. 근데 그 편지에 보면 이제 전자레인지를 나 혼자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리고 나 이제 겨울에 주머니에 손 넣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거는 진짜 질병을 치료하고 이 그 아이들의 어떤 인생 기능적인 면에서 바꿔주는 그런 목적으로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키 수술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혹시나 뭐 던져주실 뭐 멘션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미용적으로 다리를 늘린다고 하면 아직도 그런 수술이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실 테고 그 안다고 하더라도 그는 이제 너무 위험해서 하면 안 되는 수술이라고 인식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이 키 때문에 정말 그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회생활, 대인관계 잘 못하고 이 생각에 빠져가지고 뭔가 제대로 생활을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자녀를 둔 분들이 계시면 우리가 모든 그 리스크를 제로라고 할 수 없지만 거의 중요한 리스크에 대해 거의 제로에 가깝게 할 수 있는 의사가 한국에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이동훈 박사님과 함께 우리가 키 크는 수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사와 그리고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아봤는데 오늘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으면 이동훈 박사님 유튜브도 찾아가셔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 그리고 오늘 영상이 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